두 번째로 빛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의 세기와 생물입니다. 숲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식물이 받을 수 있는 빛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라고요. 아래쪽에서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랍니다. 빛을 많이 받는 양지식물의 잎은 두껍고 좁습니다. 하지만 빛을 적게 받는 음지식물의 잎은 얇고 넓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한 식물 내에서도 빛을 많이 받는 양엽은 두껍고 좁습니다. 하지만 빛을 적게 받는 음엽은 얇고 넓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개는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하기 때문이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는 울타리 조직이 얇게 발달하기 때문이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질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잎이 나온 김에 참고사항으로 잎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피 조직입니다. 납작한 모양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울타리 조직, 책상 조직하고 똑같은 말이고 해면 조직, 그리고 공변 세포는 엽록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록색을 띠고요.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공은 주로 잎 뒷면에 존재를 합니다. 공변세포 두 개로 둘러싸인 형태가 있고요. 얘네들은 통로이기 때문에 기체의 이동 통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잎맥은 줄기에 관다발이 연결된 것인데요. 관다발은 식물의 내부에서 영양분, 물 등등등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잎맥의 위쪽에는 물관이 존재하고요. 아래쪽에는 체관이 존재합니다. 물관은 무기물인 영양분과 물의 이동 통로이고요. 체관은 유기물인 영양분의 이동 통로입니다. 그러면 실험 보겠습니다. 먼저 빛의 세기에 따른 식물의 광합성 양을 보도록 할 건데요. 그림 가는 광합성이 발생할 때 기체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장치이고요. 나는 가의 장치를 이용해서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이산화탄소 방출량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빛의 세기가 빵일 때는 광합성에 의한 CO2의 흡수는 없고요. 세포 호흡에 의한 CO2 방출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보상점은 세포 호흡에 의해서 발생한 CO2가 모두 광합성에 이용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식물 주변의 CO2 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똑같기 때문에 기체에 왔다 갔다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광합성에 의한 CO2의 흡수량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빛에서는 빛 이외의 요인이 제한됩니다. 물의 양일 수도 있겠고 흙의 질일 수도 있겠고 다양하겠죠. 어쨌든 어떠한 요인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이상 CO2의 흡수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포화점은 CO2의 흡수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시작하는 빛의 세기를 지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세포 호흡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기서 광합성량이 양수값이다 보니까 CO2 흡수가 증가하니까 뭔가 세포 호흡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순간 착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사람하고 식물 둘 다 생명체죠. 생명체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포 호흡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실험인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다 그림은 빛의 세기에 따른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광합성량을 CO2 흡수량과 CO2 방출량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보상점 이상의 빛이 필요하고요. 음지식물은 양지식물에 비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데에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지식물은 보상점과 광포화점 모두 양지식물에 비해서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지식물은 양지식물에 비해서 보상점이 낮기 때문에 양지식물보다 음지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고요. 양지식물은 음지식물에 비해서 광포화점이 높기 때문에 음지식물보다 양지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숲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음지보다 양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지식물이 양수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근데 숲이 우거질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식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수의 묘목보다는 음지식물인 음수의 묘목이 더 잘 자라게 되기 때문에 이후의 숲은 음수의 점유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려서 싹을 틔운 뒤 다른 곳에 옮겨 심을 수 있을 정도로 자란 어린 나무를 묘목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린 나무들이 점점 음지식물의 음수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양수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참나무 같은 경우는 음수의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지식물은 보상점, 광포화점 모두 높지만 최대 광합성량도 음지식물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부분, 식물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포 호흡은 항상 존재합니다. 음지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점, 광포화점, 최대 광합성량 모두 양지식물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생명체죠. 그래서 세포 호흡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호흡량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천이 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막 음수, 양수가 뭐 점유율이 높네 낮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미는 변해가는 과정을 지칭하는데요. 습성천이, 즉 물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이제 변해가고요. 건성천이, 즉 물이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변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빈영양호는 영양물질이 적은 호수를 지칭하고요. 부영양호는 영양물질이 많은 호수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위류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거 통합과학 2 맨 첫 번째 단원에서 한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위류는 땅 지에 옷 의자라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땅의 옷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류, 예시로는 곰팡이가 있고 역할을 서식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균류와 조류가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생명체 지칭하고요. 조류는 예시로 남조류, 즉 남세균인 시아노박테리아가 있고요. 녹조류도 해당을 합니다. 역할은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다음 수업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알게라고 읽지 않고요. LG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조류니까 bird이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bird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위류 나온 김에 한번 통합과학 2 내용 복습해봤고요. 선태류는 대표적인 예시로 이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목림이 나오는데요.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 생각하시면 되고 호남림은 양수와 음수가 서로 섞여있는 숲, 즉 함께 존재하는 숲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극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극상은 가장 안정된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천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